이번 시간은 부동산 금융 4교시 전체에서는 17회차입니다. 이번 시간은 부동산 투자예사법을 정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재는 62페이지에 있는데요. 부동산 투자예사법, 여러분들은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은 법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동산 투자예사법은, 그러니까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은 우리 전체 시험 과목 중 유일하게 법이 아닌 과목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과목에도 대표적인 세 가지 법이 있습니다. 물론 세 개 법만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많은데 시험과 관련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부동산 투자예사법입니다. 그럼 부동산 투자예사법 이런 경우는 3월이나 5월 달쯤 그 정도 강의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왜 아예 처음에 입문 과정에서 하려고 하느냐면 해마다 한 문제씩 출제되는 파트인데 최근 2년간 연급도 안 나왔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던 파트입니다. 그럼 내년에는 필히 출제가 될 테니까 처음부터 아예 정리해 놓고 갑시다. 부동산 투자예사법은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앞서 63빌딩을 예를 들었었죠. 자, 우리가 20억짜리 또는 50억짜리 이런 건물을 사서 임대 사업을 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으로 나는 편안하게 살 거야. 이런 꿈은 뭐 우리 상당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인 거죠. 자, 그런데 10억짜리, 30억짜리, 50억짜리 건물을 사려고 하니 돈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투자자들이 직접 50억짜리 건물에 투자하기가 곤란하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을 부동산 투자예사에 투자하는 거죠.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라 그래요. 리얼 에스테이트. 줄여서 RE 첫 글자만 딴 거예요. 부동산, 투자, 인베스트먼트, 신탁, 트러스트. 그럼 첫 자를 따면 리트가 되죠. 발음이 크세죠. 그래서 트러스트 제일 마지막에 있는 S를 따서 리처라고 우리가 보통 읽어요. 우리말로 보통 표현할 때 우리가 리처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또 어떤 책을 보면 여기에 이게 S가 들어가 있으니까 복수 개념인 줄 알고, 여기는 복수 개념 아닙니다. 발음을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트러스트의 제일 마지막에는 S를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을 부동산 투자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여유 자금 10만 원 투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1억을 투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럼 부동산 투자회사에 투자를 하면 리츠에서는 일단 주주들에게 주식을 교부해야죠. 주식을 교부한다? 주식이 딱 하면 뭐가 딱 떠오릅니까? 지분금융, 지분금융, 부채금융, 메자닌금융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분금융 그러면 뭐라고요? 주식. 부채금융 그러면 사채, 메자닌금융 이 둘을 합친 거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무슨 금융? 지분금융이죠. 그러면 리츠에서는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이 들어와 있겠죠. 이 돈을 가지고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하면 그로부터 수익이 발생하겠죠.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해 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배당도 90% 이상입니다. 이상? 이상이라고 한 거 보니까 100%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법으로 딱 정해놓은 거예요. 부동산 투자에서는 수익이 생기면 그 수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된다라고 법으로 딱 정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주식회사들은 배당을 할 때 주총이 결정하죠. 그렇다면 일반 회사와 부동산 투자회사의 근본적인 차이 중에 한 가지가 배당의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 법은 뭐라고 하느냐? 부동산 투자회사와 다른 회사는 합병할 수 없다라고 규정합니다. 합병할 수 없겠죠. 근본적인 체계가 다르니까요. 자, 이게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직접 투자입니까? 간접 투자입니까? 그렇죠. 간접 투자죠. 그럼 여기서 직접 투자가 되려면 이 투자자들이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해야죠. 이게 직접 투자고,
부동산 투자자가 부동산 투자회사에 투자를 하면 부동산 투자회사 그 자금을 가지고 대신해서 투자를 하고 발생한 수익금을 가지고 배당을 해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자금의 흐름이 보다 더 명확해지는 겁니까? 그렇겠죠. 갑돌이라는 투자자가 어느 지역에 있는 어떤 토지를 얼만큼 샀는지 일일이 포착하기가 곤란한데 부동산 투자회사에 투자를 하면 주주 명부가 존재할 것이고 주식이 교부되었다는 근거도 남아있을 것이고 부동산 투자회사가 어떤 자산을 샀는지 모든 상태를 재무상태표에 다 나타나고 있을 테니까 보다 더 자금의 출처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과세 주체 입장에서도 세금을 추징하기가 보다 더 용이할 것이고요. 따라서 어떤 경우는 간접자가 붙었다라는 건 선진제도구나. 간접자가 붙었다는 건 자금의 흐름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거구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구나. 좋은 제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접자가 붙는 게 다 선진제도라는 거죠.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런 일을 하는 회사구나라는 걸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우리 시험은 부동산 투자 회사법을 물어봐요. 회사법을. 그런데 그 법을 생짜로 다 외우는 게 불편하죠. 그래서 전체적 흐름을 먼저 쭉 설명할 테니까 자, 체계도라고 이름 짓고 2개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시험 문제는요. 이 2개 페이지에서 90% 출제가 됩니다. 갑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법이 부동산 투자회사법이죠. 부동산 투자회사법에는 3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제목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자, 같이 합니다. 큰 소리를 읽어야 돼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회사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그래서 첫 자를 따서 리츠라고 발음하기로 했죠. 그냥 알로만 쓸게요. 자, 3개 회사 시작.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먼저 회사의 종류부터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근데 이 중에서 자기는 실체형입니다. 실체형이라는 얘기는 건물도 있고 직원도 있고 각종 집기들도 있고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아래 둘은 페이퍼 컴퍼니, 서류상 회사일 뿐 실체가 없는 거죠. 건물도 없고 사람도 없고 집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냥 서류상 존재하는 회사라는 얘기입니다.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부터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뭘 하는 회사죠? 일반 개미들이 여유자금을 투자하면 그 자금을 모아서 대신해서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금을 가지고 다시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해주는 그런 회사죠. 자, 그런데 투자자들이 투자한 자금을 가지고 어떤 자산에 얼마를 투자할 것인지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동산 투자회사에는 전문가가 없답니다. 그럼 전문가가 없으면 잘못 투자했을 때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투자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법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가를 뭐라고 부르느냐? 자산운용 전문 인력. 같이 합니다. 시작. 자산운용 전문 인력. 3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산운용 전문 인력. 자, 자기관리는 이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래 두 회사요. 아래 둘 회사를 보세요. 위탁관리와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느냐? 위탁을 합니다. 근데 누구한테 위탁을 할까? 누구한테 위탁을 하느냐? 자산관리회사.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자,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자기관리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면서 어떤 자산에 얼마를 투자하고 운용할 것인지를 직접 결정해요. 직접. 그런데 아래 두 회사는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을 하는 거죠. 누구에게?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아니고 누구예요? 자산관리회사에게.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아래 두 회사는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겠죠. 왜 필요 없을까요? 본인들이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자산 관리 회사는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하겠죠. 위탁을 받아서 자산 관리 회사는 뭘 하는 회사죠? 자산 관리 회사는 위탁 관리와 기업 구조 조정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투자와 운용을 하는 회사죠. 그러니까 여기도 전문가는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자기관리는 임직원을 상근으로 둔다고 했는데 아래 두 회사는 본점은 설치합니다. 본점은 설치할 수 있지만 지점은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원도 두지 않고 상근 임원도 두지 않습니다. 자, 정확하게 표현하면 불편하니까 우리는 우리식으로 갈게요. 본점, 나중에 잠시 후에 넘겨서 우리가 법 조문을 볼 겁니다. 법 조문을 볼 건데 우리는 우리식으로 본점 5 시작. 본점 5 자. 다시요. 본점부터 시작. 본점 5 지점 X 직원 X 상근임은 X. 서로 이제 비교하셔야 돼요. 비교. 자, 다시 갑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둔다면 아래 두 회사는 직원도 필요 없고 상근 임원도 필요 없다는 얘기죠. 9번. 두 번째, 투자와 운용을 직접 수행을 하는데 아래 두 회사는 위탁을 한다는 거죠. 누구에게? 자산 관리 회사에게. 자, 그렇다면 이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라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걸까? 자, 크게 이렇게 두 사람입니다.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가 한 그룹, 부동산 관련 석사 이상의 소질을 하면서 이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저분한 거 다 빼버리고 딱 키워드만 기억해 보세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는 관련된 업무를, 즉 중개업을 5년 이상 종사하면 돼요. 왜 5년일까요? 글자 수가 5글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5년 이상입니다. 근데 아래 석사는요, 이렇게 기억합시다.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의 포인트를 두는 걸로 합시다. 3년 이상입니다. 2022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우리가 시험을 볼 거예요. 다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럼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았죠. 그렇다고 그냥 에이 하지 마시고, 자, 이 부분은 2021년 11월 달에 끝내버립시다. 오늘 하는 것만. 법 조문 100% 보지는 않습니다. 100% 보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부터 먼저 정리하고 시간이 가면 조금씩 하나씩 추가시켜 나갈게요. 자, 그 다음 부동산 투자회사법에서 그동안 가장 많이 출제된 게 뭐냐면 설립자본금입니다. 설립자본금, 최저자본금. 자, 이게 제일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좀 특이한 거죠. 주식회사에서는 말입니다. 자본금이라는 용어를 써요. 자본금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지 설립자본금 별도로 있고 최저자본금이 별도로 있다. 이거 웃긴 거예요. 자, 그런데 부동산 투자회사법은 왜 이 자본금을 둘로 나누었을까? 설립은 자유롭게 하겠다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법이라고 하는 역사적 흐름을 잠시만 들어보세요. 단순하게 일단 부동산 투자회사는 뭘 하는 회사냐? 투자를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그럼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데 전형적인 형태가 어떤 거냐? 땅을 사서 개발하고 파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요. 부동산 투자회사가 하는 일 중 가장 보편적인 일반적인 업무라는 게 어떤 거냐? 토지를 매입하는 거예요. 그 토지를 개발해서 건물을 짓고 이 건물을 처분하고 임대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동산 투자회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동산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겠죠. 좋아지겠죠.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대한민국의 일반 경기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 제도는 외환위기 이후에 들어섰던 김대중 정부에서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은 좀 독특하게 외환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만들어지는 좀 특이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먼저 입법을 했던 것이 아니고요. 정부 안으로 먼저 만들어져요. 정부 안으로 만들어서 국회에 넘겼다가 다시 왔다 갔다 왔다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가 많으면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져서
자금의 흐름이 좋아지면 외환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것은 동의하시겠죠. 그런 취지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회사가 설립되는 것을 까다롭게 제한을 해버리면 안 되니까 조금 많이 완화를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자금만 확보하면 너네도 설립할 수 있어. 자, 대신에 설립을 하고 난 다음에 일정한 기간 동안 정부가 요구하는 이 정도의 자본금은 확보해. 그래야만 주주들을 보호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설립 자본금과 최저 자본금을 구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먼저 역사적 개념을 근거로 해서 이 둘의 구분을 먼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설립 자본금을 만든 거라고요? 설립을 자유롭게 하겠다. 그럼 설립을 자유롭게 할 목적으로 설립 자본금을 만들었다면 금액이 클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금액이 적겠죠. 그래서 설립 자본금은 자기는 5억 이상, 아래 둘은 3억 이상. 이 5억이 뭐가 작아요? 자, 개인적 입장에서 5억은 큰 돈일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회사를 하나 만드는 거죠. 자, 이 회사가 무슨 회사입니까? 투자자가 투자를 하는 회사죠. 그러면 누군가는 10만 원 투자하기도 하고 누구는 1억을 투자하기도 하고 그렇게 투자된 돈이 50억이 될 수도 있고 100억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그럼 50억이 될 수도 있고 100억이 될 수도 있는 이 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회사가 자본금이 1억이다, 5천만 원이다.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5억 이상, 3억 이상인 거죠. 그런데 왜 자기가 나머지 둘보다는 금액이 클까요? 그렇죠. 직접 투자와 운용을 하기 때문에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더 절실하겠죠. 그렇다면 규정은 좀 더 강하게 규정해야죠. 자, 그리고 나서 최저 자본금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최저 자본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본금인데 첫 번째는 초창기 때 여러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게 최저라는 단어가 붙어버리니까 금액이 적어. 그래서 혼돈해서 이 둘을 서로 바꾸어서 답을 잘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확히 기억하세요. 설립을 자유롭게 하겠다. 설립을 자유롭게 하겠다. 그러니까 설립 자본금이 금액이 적은 거예요. 최저 자본금의 금액이 큰 겁니다. 자,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최저 자본금의 규모는 70억 이상. 아래 둘은 50억 이상. 가장 많이 출제된 것들만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로 많이 출제된 것들을 볼게요. 먼저 넘기기 전에 1회 때부터 32회 때까지 가면 32회 때는 안 나왔죠. 2년간 가면 30회까지 출제되었으니까 그 기간 동안 30번 출제되는 동안 가장 많이 나왔던 시험 지문이 이거예요. 설립 자본금. 독특한 제도거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왔던 거 이거요. 두 번째로 많이 나왔던 거.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네 번째 막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계도에 하나 더 볼게요. 회사의 종류는 크게 5가지 회사입니다. 쭉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 빠지지 말고 풀네임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그리고 자산관리회사. 얘는 누구냐면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입니다.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법에는 총 회사의 종류가 이렇게 5개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뭘 정리하려고 하느냐 하면 등록이냐 인가냐.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등록하고 인가하고 어떤 게 좀 더 규제가 강한 겁니까? 그렇죠. 인가받는 거죠. 그럼 어떤 경우는 인가를 받아라 그러고 어떤 경우는 등록하세요라고 할까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좀 더 규정을 까다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인가받아라고 하는 거고. 반면에 투자자 보호를 상대적으로 약하게 해도 되는 경우라면 등록하라고 하겠죠. 따라서 여기에 있는 회사들 중에서 직접 투자하고 운용하는 회사를 찾아보세요. 2개입니다. 자기, 그 다음에 자산관리회사. 자산관리회사는 위탁을 받아서 투자와 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관리회사도 투자도 운용도 하는 회사니까 당연히 규제를 좀 더 강하게 해야죠. 인가 나머지는 등록입니다.
인가 등록 이렇게. 자, 그래서 요 두 가지에 다 포인트를 둬야죠. 나머지는 다 등록이니까요. 자, 다시 인가받아라, 등록하세요. 그럼 이 차이점이 뭘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좀 더 까다롭게 해야 되니까 인가를 받도록 한 거죠. 그럼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쪽은 회사가 직접 투자하고 운용하는 경우이겠죠. 따라서 자기 관리하고 두 번째 자산 관리 회사. 자, 두 번째 정리할 건 자산 운용 전문 인력입니다. 자기 관리는 자산 관리, 자산 운용 전문 인력 수가 5인 이상입니다. 자, 이 두 회사 생각해 봐요. 이 두 회사는 투자도 안 하고 운용도 안 하죠. 그러니까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 있을 필요가 없겠죠. 자산 관리 회사는 있어야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놓으세요. 자기 관리하고 자산 관리는 둘 다 투자와 운용을 하는 거죠.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투자자가 투자를 한 돈을 가지고 직접 투자 운용을 할 거냐, 이게 자기 관리고요. 부동산 투자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투자 운용할 거냐, 이것만 다를 뿐이지 둘 다 투자 운용을 하기 때문에 이 두 회사의 법률 규정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기는 몇인? 5인 이상.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자문을 해주려면 그래도 전문가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데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는 자문을 하는 것이지 투자와 운용을 하는 곳은 아니죠. 그렇다면 규정이 얘보다는 그렇죠. 완화되면 되겠죠. 매딘.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들을 쭉 하다 보면 숫자나 연수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어떤 과목이나 할 것 없이 대한민국은 말입니다. 홀수 문화예요. 홀수 문화. 그래서 우리가 소주를 마실 때도 그죠? 오케이. 홀수로 마시죠. 1, 3, 5, 7병으로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처럼 홀수 문화. 그래서 만일에 답을 찾을 때 모르겠다 그러면 홀수를 찾는 거예요. 3인 이상입니다. 자, 1인당 주식의 소유 한도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어떤 거냐면 특정 몇몇 사람들이 주식을 과점에서 가지게 되면 회사의 운용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죠. 그러면 어떤 자산에 투자할 거냐라는 측면에서 볼 때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과하게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건데 실은 이제 법이 누더기가 돼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자, 우리는 시험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1인당 주식의 소유 한도는 자기하고 위탁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업 구조 조정은 제한 없습니다. 기업 구조 조정이라는 것은 어떤 회사냐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A라는 회사가 지금 자금 상태가 여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구조 조정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A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은 시가가 100억이랍니다. 이걸 처분해서 그 돈으로 지금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장에 내놓은 거죠. 그런데 100억짜리 건물이 시장에 놓으면 이걸 선뜻 살려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죠. 자, 그렇다면 A라는 회사는 구조 조정을 위해서 이 건물을 팔려고 해요. 그죠? 그렇다면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구조 조정을 하는 게 목적이니까 당신이 A라는 회사의 이 건물에 투자할 때는 50%까지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A라는 회사가 구조 조정하는 게 힘들겠죠. 그래서 목적이 구조 조정이기 때문에 여기는 제한을 안 두는 거죠. 그냥 100% 투자해도 가능하다라고 해놓은 겁니다. 자, 중요한 조문들 몇 가지만 조금 살펴볼게요. 자, 이게 부동산 투자회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부동산에 투자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랍니다. 종류는 3개라고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빈 공란을 채워봅시다. 가를 볼까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권으로 두면서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얼마를 투자할 것인지를 직접 수행한답니다. 누구라고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근데 아래 둘은 같이 보세요. 아래 둘은 위탁한답니다. 위탁하는데 누구한테 위탁한다고요? 자산관리회사에게. 그래서 위탁관리하고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이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리고 이 블랭크에는 누가 들어가면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결정해 보시겠습니까?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조정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고 얼만큼 투자하고 임대할 거냐 아니면 처분할 거냐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회사. 그 회사 누구였죠? 자산관리회사. 자, 22조로 갑니다. 제목 잘 보고요. 1항 자기관리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상권으로 두어야 한답니다. 자, 그런데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는 자를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시험 문제는 뭐냐? 연수가 답이죠. 그래서 평가사나 중개사나 몇 년이라고요? 5년. 왜 5년이라고요? 글자 수가 5글자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소지자의 포인트를 두자고요. 자, 그 다음 11조 2로 가면 지점 설치 금지인데 일단 조문대로 한번 다 읽어볼게요. 조문대로 시작.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권임을 둘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나오면 헷갈려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식으로 가자고요. 본점 O, 지점 X, 직원 X, 상권임은 X. 누가 그렇다고요? 위탁하고 기업 구조조정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문을 보면 정확하게 11조 2에서는 위탁관리가 나와 있지 기업 구조조정은 조문에는 없어요. 그런데 조문을 보면 저 뒤로 가면 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특례사항 그래서 한꺼번에 전부 다 모아둔 게 있는데 그거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넣을 때마다 그때그때 중요한 것들은 함께 처리합시다. 다시 말해서 자기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권으로 둔다면 나머지 두 회사는 본점은 설치할 수 있다 그랬죠. 본점은 O, 지점 X, 상권임은 X, 직원도 X라고. 자,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인데요. 5조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볼게요. 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할 때는 오로지 발기 설립을 해야 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 설립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발기인이라 그래요. 우리 이런 용어 많이 듣죠. 뭐 정당들이 뭐 만들어질 때 준비하는 사람들을 발기인 그러고요. 우리 친구들끼리 개모임 하죠. 그 친구들끼리 모임을 할 때 지금 현재 그 모임하는 그 모임 멤버들을 한번 잘 보세요. 애초에 그 모임이 결성될 때 그 멤버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하자 해서 된 거 아닐 거예요. 한 두세 명 또는 뭐 서너 명 또는 한두 명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친한 친구들끼리 모임 한번 하는 게 어떨까? 오케이. 그럼 누구를 우리 같이 하면 좋을까? 갑돌이, 얼돌이 또는 병순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멤버가 구성된 거죠. 그때 우리 모임을 준비했던 사람, 그 준비했던 사람을 발기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식회사가 설립될 때 자본금이라는 게 있었죠. 그 자본금을 발기인이 100% 투자해서 설립되면 발기 설립. 근데 우리 법은 발기 설립 한대요. 반드시 발기 설립을 해라는 거죠. 그래서 설립 자본금이 얼마였죠? 설립 자본금이 자기는 5억 이상, 나머지는 3억 이상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 금액은 발기인들, 너네들끼리 투자해서 설립해라는 거죠. 두 번째, 현물 출자로 설립하는 것은 안 됩니다. 할 수 없다 그랬죠. 현물 출자. 그러니까 현물 출자는 또 합니다.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면 현물 출자 가능해요. 그건 다음에, 지금 하지 말고요. 자, 5조는 이 두 가지를 규정합니다. 현물, 그러니까 현금으로 투자를 해라고요.
설립자본금이 자기는 겨우 5억이죠. 5억이 겨우라는 개념은 아닌데 회사가 뭔가를 하려면 건물도 있어야죠. 그죠? 각종 장비들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5억까지는 사실 상당히 부족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5억을 투자하는데 거기에 토지가 들어가거나 건물이 들어갔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는 심각한 문제는 볼펜 하나 살 돈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회사를 설립할 때는 발기 설립으로 하고 현물 출자로 설립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29회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이게 제일 전형적으로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기관리 뭘 물어본 겁니까? 설립자본금이죠. 그러니까 5억 이상 정확합니다. 2번 나머지 두 개에서는 3억 이상이었죠. 동그라미 3번은 뭘 말합니까? 자산운용 전문 인력인데 자산운용 전문 인력에서는 두 가지 형태죠. 누가 몇 년 이상을 하게 되면 전문인력이 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어떤 회사는 몇 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느냐. 이게 두 가지 형태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는 관련 부분에 몇 년요? 5년 이상. 4번으로 갑니다.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본점은 O, 지점은 X, 직원 X, 상건임은 X 그랬죠? 누가 그렇다고요? 위탁도 그렇고 위탁도 그렇고 기업 구조조정도 그렇고 정확합니다. 5번으로 갑니다. 회사가 설립될 때는 두 가지의 조건을 명시했었죠. 반드시 발기 설립해야 되고요. 반드시 현물 출자로 설립할 수 없다 그랬죠. 현물 출자로 설립할 수 없다. 따라 답은 5번 됩니다. 조문 하나만 더 볼게요. 설립자본금 얼마였습니까? 자기니까 자기의 설립자본금은 5억 이상. 나머지 둘은 3억 이상. 최저자본금은요. 자기는요. 자기는 여기는 70억 이상. 나머지 둘은 50억 이상이죠. 자, 그런데 이 조건 하나를 잘 봐요. 최저자본금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설립자본금을 갖추면 회사는 설립을 했죠. 그래서 최저자본금을 갖추라는 건데 그럼 우리 회사는 최저자본금 한 10년 있다가 할래요. 우리 회사는 한 20년 있다가 할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최저자본금을 갖추는 기간을 법으로 딱 명시한 거죠. 최저자본금은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뭐라고 하느냐?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70억 이상, 50억 이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설립자본금은 시험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설립자본금이라고 나오는데 최저자본금이 시험에 나올 때는 최저자본금의 용어를 안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의 자본금은 얼마냐 이런 식으로. 자, 문제 하나 다시 한번 볼까요? 1번 부동산 투자 회사는 종류가 세 가지였죠. 자기, 위탁, 기업 구조 조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확합니다. 2번 자기의 설립 자본금 틀렸네요. 얼마였죠? 5억 이상이었죠. 3번 평가사나 중개사라면 몇 년 이상? 5년 이상. 4번으로 갑니다. 본점 O, 지점 X, 직원 X, 상건임은 X. 5번으로 갑니다.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 다른 말로 뭐라고요? 최저자본금 준비 기간 그랬죠. 그 기간이 지난 자기는 70억 이상, 나머지 두 개 회사는 50억 이상.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법은 우리 훨씬 쉬워요. 그 조문을 암기해야죠. 근데 암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방법은 그 법 체계를 논리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억해야 답 찾는 게 쉬울까를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명드리는 그 방식대로 학습해 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금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